세금이 2,600만 원? 아버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와 병원비 냈을 뿐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56세 김영국 씨는 지난해 아버지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와 병원비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몇 달 후 그에게 날아온 것은 2,600만 원의 증여세 납부 통지서였습니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줬는데 정작 국세청은 가족이니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영국 씨의 이 한마디가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5년 경력 세무사 유성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부모님 치료비 냈는데 세금 폭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충격이죠. 2025년 5월부터는 국세청에서 금융감시랑 세무조사를 엄청 강화합니다. 여러분도 김영국 씨처럼 좋은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제가 35년간 최전선에서 납세자들 도우면서 알게 된 진짜 실용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실전 세무 정보 알려드립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금융감시와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선의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와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가족 간 금전거래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돈 거래를 어떻게 볼까요?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돈 보내면 그건 그냥 증여 위장 거래로 의심합니다. 아니, 그럼 가족한테 돈도 못 보내요? 이런 생각 드시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건데 세금 내라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도 생활비도 다 증거 없으면 그냥 증여로 봐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999만 원씩 쪼개서 보내면 세금 피할 수 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걸 스미핑 패턴이라고 해서 더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AI로 이런 패턴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어머니 통장에 병원비 넣어드렸습니까?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영수증이랑 증거 없으면 그냥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세금 폭탄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가족한테도 증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세무조사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꿀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이라도 돈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십시오. 아니, 우리 아들인데 차용증이 웬 말입니까? 이런 마음 완전 이해합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국세청은 여러분 마음은 하나도 안 봅니다. 오직 서류만 봅니다. 딱 서류. 자녀든 부모님이든 돈 빌려주시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자율이랑 상환 계획까지 다 넣어서요. 예를 들면 연 3.5% 이자로 5년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요. 꼭 실제 은행 대출처럼 구체적으로요.
제 고객 중에 최 씨라는 분은 아들에게 3천만 원 빌려줄 때 차용증의 이자는 연 3.5%, 3년 만기 일시 상환, 단 상환 능력 부족 시 분할 상환 가능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세무조사 들어왔는데 무사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차용증은 그냥 종이에 써도 되지만 가능하면 공증 받으십시오. 공증 비용 몇만 원이면 나중에 수백, 수천만 원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싼 보험이죠. 두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이자랑 원금, 송금 흐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돈 빌려줬으면 진짜 빌려준 것처럼 해야 됩니다. 서류만 있고 실제 돈의 흐름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이거 가짜 대출이네? 하고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5일에 이자라도 꼭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5천만 원 빌려줬다면 연 3.5% 이자율이면 한 달에 14만 9천 원 정도죠? 이거 매달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송금할 때 메모에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이렇게 꼭 써서 보내십시오. 메모가 없으면 그냥 용돈인지 생활비인지 국세청이 모르니까요. 제 고객 중에 박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1억 원 빌려주고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메모를 안 썼습니다. 세무조사 들어와서 한참 설명했죠. 결국은 인정받았지만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메모 쓰십시오. 아, 그리고 너무 딱딱 정해진 금액만 보내면 또 의심합니다. 가끔은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일부 상환 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진짜 대출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증빙자료 철저히 모아 두십시오. 여러분,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국세청에서는 증거 가져와봐 합니다. 그때 가서 아, 그거요? 제가 기억이 이러면 100% 세금 폭탄 맞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카톡 메시지, 공증 서류 이런 거 다 최소 5년은 보관하십시오. 특히 병원비 같은 경우는 진단서, 영수증, 병원 방문 카톡 내용 이런 거 다 모아 두십시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라는 고객이 어머니 수술비로 4천만 원 보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분이 현명했던 게 뭐냐면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비 납부 증명서를 다시 떼고 그 당시 가족들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도 모두 백업해 놨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4천만 원 입금했어요. 이런 내용이요. 심지어 병원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세무조사에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돈 거래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인데 뭐 하고 그냥 해도 됐는데 이제는 정말 남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입니다. 이민수 씨는 67세 은퇴 공무원이신데요. 손자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축하한다며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손자에게 축의금이야 잘 써. 딱 이 한마디만 남기고요. 아무 증빙 없이 그냥 계좌 이체로 보냈죠. 이민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손자한테 돈 주는데 뭐가 문제야? 내 돈인데. 그런데 6개월 후에 뭐가 날아왔는지 아십니까?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기본공제 1천만 원 넘었다고 추가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무려 1,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화로 국세청에 항의했죠. 이건 결혼축의금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매겨요? 근데 국세청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증빙자료 있으십니까?
그때서야 이민수 씨는 깨달았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을요. 결국 세금 다 냈습니다. 다음 사례는 더 안타깝습니다. 김수천 씨는 58세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비로 4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급하게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너무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상태도 위중하고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자고 재촉하고 그래서 그냥 병원 원무과에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 받는 것도 깜빡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어머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영수증을 챙기나요? 1년 후 현금 거래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4천만 원 현금 인출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장 기록엔 어머니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병원 영수증이 없으니까 의심거래로 조사 들어갔습니다. 결국 증여세는 면했지만 모든 추가 자료 준비하고 소명하느라 3개월 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합니다. 김미애 씨는 45세 주부인데요. 아들이 첫 직장 얻고 자취한다고 해서 너무 기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엄마가 보증금 좀 보태줄게요. 나중에 돈 모이면 갚아. 이렇게만 얘기했죠. 아들이 엄마 이거 그냥 빌려주는 거지? 물었을 때 미애 씨는 그래, 나중에 갚아도 돼.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자지간인데 뭐하러 그런 서류를 써. 그런데 7개월 후 김미애 씨 남편이 사업 확장한다고 대출 신청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천만 원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기록도 없으니 그냥 증여로 처리됐습니다. 다행히 증여세 기본공제 범위 아니라 세금은 안 냈지만 남편 신용평가에 영향 줘서 대출이 반토막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컨설팅해 드렸던 유선숙 씨 이야기입니다. 유선숙 씨는 63세 은퇴 교사인데 아들이 창업한다고 해서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나 지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먼저 저한테 상담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에게 돈을 주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라고 조언 드렸죠. 이자율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연 3.5%로 정하고 5년 만기로 했습니다. 매달 29만 원씩 이자를 꼭 받으라고 했고요. 유 씨는 정말 꼼꼼하게 지키셨습니다. 매달 29일에 아들이 어머니께 이자를 보냈는데 송금 메모에도 항상 7월 이자 지급처럼 명확히 표시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원금도 조금씩 상환했고요. 이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공증받은 차용증, 이자 납부 내역, 카톡으로 주고받은 사업 관련 대화, 심지어 아들 사업장 방문 사진까지 다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세무조사관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하면서 바로 조사 종결했다고 합니다. 유 씨는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아들하고 서류 쓰는 게 어색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들 사업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2025년 5월부터는 이런 금융감시가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내부 소식통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는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만 인출해도 자동으로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0만 원 기준인데 그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요즘 국세청이
AI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 AI가 뭘 하냐면 스미핑이라고 해서 연속으로 소액 인출하는 패턴을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999만 원씩 나눠서 보내면 괜찮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걸립니다. 특히 가족 간의 통장 돌려쓰기, 부동산 자금 지원, 상속 전에 큰돈 옮기는 것, 이런 거 이제 다 집중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아예 가족 자금 흐름 특별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강화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보십시오. 첫째, 가족이라도 돈 빌려주면 차용증 꼭 작성하십시오. 형제간,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 방법을 상세히 적으십시오. 그냥 메모장에 적는 게 아니라 표준 양식을 써서 도장 찍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 비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이게 나중에 수천만 원 세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둘째, 돈 보낼 때 이체 메모의 목적을 확실히 써 주십시오. 어머니 병원비, 아들 대학 등록금, 차용금, 이자 이런 식으로요. 절대 빈칸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간 세무사 하면서 본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메모 없이 5천만 원 보내놓고 나중에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100% 증여로 간주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이자든 원금이든 상환하는 흐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건 매달 같은 날짜에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원금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조금씩 갚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고요. 실제 은행 대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제 고객 중 박 씨는 매달 20일에 정확히 이자를 받았는데 세무조사에서 단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넷째, 영수증, 진단서, 카톡 메시지 같은 증빙 자료는 종류별로 폴더 만들어서 다 모아 두십시오. 특히 병원비 같은 경우는 진단서부터 영수증, 카드 내역까지 다 모아 두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클라우드에 바로 저장하면 편리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연도별, 용도별로 폴더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2025년 아버지 수술비, 2026년 자녀 등록금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 현금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무조건 계좌 이체만 하십시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급할 때 현금 써야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한테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심지어 가족이라도요. 제 고객 중에 어머니 수술비로 현금 3천만 원 써서 2년 동안 세무조사에 시달린 분이 계십니다. 계좌 이체였다면 하루면 끝날 일이었는데 말이죠. 여섯째, 의료비나 등록금은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십시오. 자녀 등록금이면 학교 계좌로, 부모님 병원비면 병원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가족 계좌 거치면 복잡해집니다. 제 고객 중에 아들 유학비를 아들 계좌로 보내서 증여세 문제가 생겼던 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학교에 직접 송금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일곱째, 증여할 거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신고하십시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경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걸 활용하되 꼭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연간 한도가 있으니까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십시오. 국세청 세무조사 기한이 5년이거든요. 요즘은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증빙 가능하니까요. 제 고객분들한테는 항상 중요 서류는 종이로도 보관하고 디지털로도 보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증거를 갖추고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차가운 문서로만 판단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효도하는 마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증거 없으면 그냥 돈 퍼주기로 보니까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국세청이 온라인 금융거래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좌 간 연속거래, 가족명의 통장으로의 분산 입금, 그리고 동일 금액의 주기적 입금 패턴 등은 모두 AI 분석 시스템으로 자동 감지됩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가족 간 금융거래 3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문서화하십시오. 둘째, 증거를 남기십시오. 셋째, 일관성 있게 실행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세금 문제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 하나 더 드립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항상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세무사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미리 찾아오셔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상속세 절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해 두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장 많이 요청받은 주제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35년 경력 세무사 유성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